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숫자는 작지만 마음은 커다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용히 자신만의 방식을 지켜온 한 민족의 이야기.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서든 꼭 필요한 존재가 되려는 그들의 작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바렌 태극기 하나가 놓여 있었죠. 유럽 전역을 감동시킨 그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헝가리에 도착한 건 4월의 어느 맑은 아침이었어요. 저는 파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인류학자, 이름은 리사 벤틀리입니다. 사실 헝가리라는 나라에 큰 관심은 없었고, 더더욱 한국계 소수민족에 대해선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몇 주 전 유럽 소수민족 포럼에서 우연히 들은 한 발표가 저를 이곳까지 이끌었죠. 헝가리 내 한국계 이주민은 인구 비중은 적지만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 안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어요. 하지만 태극기, 문화교류, 생존 같은 단어가 자꾸 귀에 걸리더군요. 저도 모르게 질문이 떠올랐어요. 그렇게 낯선 곳에서 그 낯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래서 저는 부다페스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다큐멘터리로 남길 뚜렷한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단지 뭔가 사람이 궁금해졌습니다. 도시에 도착하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작은 식당 간판이었어요. 한간의 밥상이라는 한글 간판이 눈에 띄었고 그 아래엔 영어와 헝가리어로 정통 한국 음식이라 적혀 있었죠. 여기도 한국 음식이 있네.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찾아갔어요. 거기서 만난 청년 민지우 씨가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헝가리엔 지금 한 5천 명 정도의 한국계 이민자가 살고 있어요. 주로 자영업, 교육, 식품 산업 쪽에서요. 우리 어머니도 김치 공방 하세요. 그의 말은 사무적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일상 속 자부심 같은 느낌이었죠. 지우는 커뮤니티에서 열리는 한국문화축제 홍보지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올해는 한국무용 워크숍도 있어요. 한국 드라마 덕분에 현지인들도 관심 많아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정치적 영향력은 크지 않다. 하지만 삶은 조용히 깊어진다. 그들의 존재는 숫자보다 따뜻했다. 다음 날 민지우의 소개로 저는 부다페스트 외곽의 한 병원을 찾게 되었어요. 이 병원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꽤 신뢰를 받는 곳인데 그곳 응급의료팀 소속 과장 중 한 명이 한국계라는 말을 듣고 호기심이 생긴 거죠. 그의 이름은 김다니엘. 40대 초반의 진중한 의사였어요. 흰 가운 위로 작고 반짝이는 태극기 배지가 보였고 저는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왜 태극기를 달고 계세요? 제가 묻자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달진 않았어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묻기 위한 거예요. 오늘도 내가 내 뿌리를 기억하고 있는지. 병원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환자가 끊이지 않았고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다니엘 과장은 헝가리어와 영어를 능숙하게 넘나들며 환자와 대화했고 의료진과의 소통에도 전혀 무리가 없었어요. 한참 진료를 지켜보던 중 간호사가 제게 살짝 알려줬어요. 저 사람 한국계인데 헝가리 국적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병원에서는 없어선 안 되는 존재예요. 정말 책임감이 대단하거든요. 저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병원 안에 핵심 인물이라는 말이 딱히 필요 없는 사람이 있었고 그는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자기 역할을 해내고 있었어요. 점심시간 우리는 병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는 도시락을 꺼내 저에게 권했는데 낯익은 반찬이 보였어요. 김치였어요. 어머니가 직접 담가 보내주셨어요. 여기선 구하기 힘들죠. 그는 매년 한국에 가서 의료 관련 워크숍도 다녀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환자 대응 시스템, 팀워크 중심의 진료 문화를 이 병원에 천천히 공유하고 있다고 했죠. 헝가리 병원은 개별 전문가 중심이에요. 하지만 저는 팀워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 배운 방식이에요. 함께 움직이면 더 멀리 간다는 거요. 그 말이 참 깊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병원 입구벽에 붙은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작은 손글씨로 쓰인 글귀였죠. 작은 뿌리가 먼 땅을 흔들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이들의 영향력은 통계로 잡히지 않는다. 하지만 한 병원의 공기, 한 팀의 질서,
한 환자의 안도 속에 분명히 존재한다. 민지우의 추천으로 찾아간 두 번째 인물은 대학원생 한헬레나였습니다. 부다페스트 국립대학교 사회학 전공. 생긴 건 여느 유럽 대학생과 다를 바 없었어요. 긴 머리를 묶은 모습에 수줍은 미소, 조곤조곤한 말투. 하지만 그녀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익숙한 무언가가 놓여 있었어요. 바로 작은 태극기. 그리고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할머니 사진이에요. 그녀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1937년 연해주에서 강제이주 당하셨던 할머니가 어릴 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 하나만 들고 기차에 올랐다고 하셨어요. 겨울이었대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 조용한 침묵 속에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지 가족 이야기나 추억이 아니었어요. 헬레나에게는 삶의 중심이자 이유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저 깃발을 갖고 다녀요. 이곳에서 태어났지만 제 마음의 시작은 한국이에요. 할머니는 제게 늘 말했어요. 뿌리를 잊지 마라.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학교 내에 있는 코리안 아카이브로 자리를 옮겼어요. 고려인 커뮤니티 학생들이 만든 공간이었죠. 거기엔 한글로 된 동화책, 위안부 자료집, 한국 역사 다큐멘터리 DVD, 그리고 가족 앨범이 가득했어요. 이 공간은 공부보다는 기억을 위해 만들었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요. 헬레나는 어린 시절 방학마다 할머니 댁에서 한국어를 배웠다고 했어요. 학교에서는 헝가리어, 사회에서는 영어, 집에서는 한국어. 그 셋 사이를 오가며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산다고 했습니다. 힘들지 않았냐는 제 질문에 그녀는 말했어요. 힘들었어요. 솔직히 헝가리 친구들이랑 어울릴 때는 숨기고 싶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르게 생각해요. 이 새 언어가 저를 만들었고 그중 가장 단단한 건 한국어예요. 그녀의 책상 위엔 조그만 액자가 하나 더 있었어요. 안에는 할머니가 적어준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죠. 2배로 공부하고 2배로 겸손해라. 그게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란다. 헬레나는 그 말을 지금도 아침마다 읽는다고 했어요. 나는 숙소로 돌아와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녀는 헝가리 사람이었고 한국의 피를 가졌으며 유럽에서 가장 고요하고도 깊은 뿌리를 간직한 아이였다. 헝가리 체류 넷째 날 저는 한 IT 스타트업을 찾았습니다. 부다페스트 외곽의 산업지구,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 소박한 간판 하나가 눈에 띄었죠. 코유 솔루션즈 대표는 정안드레이. 한국계 2세로 3년 만에 직원 수백 명을 넘긴 젊은 기업인이었어요. 출근 시간에 맞춰 도착했는데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직원들이 마치 군대처럼 질서정연하게 들어오고 서로를 향해 정중히 인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죠. 좋은 아침입니다. 밝고 힘있는 목소리. 눈을 마주치며 건네는 인사. 그 안에는 어떤 훈련된 문화가 느껴졌어요. 대표인 정안드레이는 미소를 머금고 말했어요. 우리에겐 인사가 의식입니다. 하루를 진심으로 시작하는 방법이죠. 회사 안은 조용하지만 활기찼습니다. 각 팀은 아침 회의에서 어제의 성과를 숫자로 점검하고 오늘의 과제를 공유했어요.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실패를 숨기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팀 어제 목표 달성률은 83%였습니다. 원인은 클라이언트 피드백 지연이었고 개선 방안을 찾았습니다. 비난도 없었고 사과도 없었어요. 대신 다른 팀에서 조용히 손을 들었죠. 저희가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오늘 점심시간에 공유 드릴게요. 그걸 보면서 저는 놀랐어요. 보통 기업에선 이런 장면이 어색하잖아요. 하지만 여기선 함께 가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 있었어요. 점심시간엔 실제로 모든 팀이 둥글게 모여 식사를 하며 경험을 나누고 있었고, 심지어 경쟁사의 직원이 기술 지원을 요청하러 찾아오자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돕습니다. 경쟁은 내일이고 협력은 오늘이니까요. 그날 오후 회의실 벽에서 작고 오래된 액자를 봤어요. 그 안에는 대표의 증조부가 연해주에서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될 때 남긴 말이 적혀 있었죠. 남들보다 2배 노력해야 겨우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늘 함께 가라. 정안드레이는 이 말을 회사의 슬로건으로 삼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겐 단기 성과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함께 성공하는 것.
그게 제 할아버지 세대부터 배운 원칙이에요. 저는 돌아가는 길에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 회사엔 분명 뭔가 한국적인 것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한복이나 김치 같은 전통이 아니라 태도, 정신, 방식 같은 보이지 않는 문화였죠. 그날 밤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들은 회사를 운영한 게 아니라 공동체를 키웠다. 그들에게 경쟁은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함께 끝까지 가는 일이었다. 여정의 마지막 날, 저는 한 고려인 가정의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민지우의 어머니, 마가렛 킴 여사의 집이었죠. 단정하게 정리된 거실 한복판, 작은 장식장 위에 낡은 태극기 하나가 유리 액자에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저 기념품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가렛 여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제 아버지가 강제이주 당할 때 감춰서 가지고 오신 깃발이에요. 이 집에서 가장 귀한 물건이에요. 그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37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쫓겨날 때 모든 걸 잃었지만 태극기만은 가슴에 품고 있었다고. 그건 조국에 대한 연민이나 향수라기보단 나를 증명해주는 마지막 증거였다고요. 그 이후로 우리 가족은 언제나 2배 더 노력했어요. 어디서든 필요 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요. 식사 자리에는 김치, 불고기, 헝가리식 감자 스프까지 다양하게 올랐어요. 모두 손수 만든 음식이었고 그 안엔 세대와 세대가 엮인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마가렛 여사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런 문화가 한국적인 건지 이민자적인 건지 저도 가끔 헷갈려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게 우리 가족을 지켜낸 방식이란 거예요. 그날 밤 아이들이 방에서 한국 동요를 부르고 있었고 벽에는 한국어 자음표가 붙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매일 한국어로 일기를 쓰게 하고 주말엔 같이 한국 뉴스를 번역해서 읽는다고 했죠. 언어를 잃으면 마음도 희미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집에서만큼은 한국말을 써요.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는 저에게 마가렛 여사는 작게 말했어요. 이제 당신도 이 이야기를 들었으니 우리 가족이에요. 그 깃발 하나 드릴게요. 당신 손에 쥐고 돌아가 주세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어요. 이건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조용히 건네는 믿음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마지막 원고를 적었습니다. 이들은 작은 깃발 하나로 세대를 지켜냈고 그 깃발 속에 조용히 새긴 말은 단 하나였다. 절대 포기하지 말 것. 그리고 절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할 것. 이제 저는 압니다. 그들이 이 땅에 남긴 건 음식도 기술도 사업도 아니에요. 그들이 남긴 건 살아가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법을 아주 천천히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조용하지만 깊은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버텨온 그들의 방식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함께 살아남기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정신은 우리 마음속에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